안녕하세요, 랜드북팀의 류사호입니다. 오늘 건축주대학 학사과정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할 주제는 바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주세요. 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총 건축법에서 정의되는 게 29가지 정도가 있어요. 약 30가지 정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건물을 지을 때 마주하게 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몇 개 없습니다. 첫 번째 주택이 있고, 두 번째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세 번째 업무시설. 요 정도 선에서 아마 대부분 다 끝나실 거예요. 물론 이제 대규모로 가면 여러 가지 따질 게 많지만 중소규모에서는 요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주택부터 좀 갈 건데요. 자,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주택이 나뉩니다. 그럼 단독주택은 뭐냐?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이제 다가구 같은 게 이제 단독주택으로 분류가 되는데, 집의 규모가 어떻든 간에 그거는 전부 다 1가구로 취급받는 게 이제 단독주택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계열은 집마다 이제 10가구면 다 10주택 이렇게 인정받는, 그러니까 구분 등기가 되는 공동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단독주택부터 가볼게요. 단독주택에는 총 3가지 정도 계열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진짜 단독주택이 있죠. 진짜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그런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이 단독주택에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뭐 전용주거지역에서만 많이 지으실 것 같은데, 전용주거지역에서 지으시고 요게 또 일정 면적이나 아니면 일정 요건을 거치면 또 호화주택으로 분류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호화주택까지는 안 가실 것 같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실 중에 하나, 다중주택이라는 게 있죠. 흔히 이제 시장에서 원룸형 빌라, 원룸 빌라 뭐 이렇게 통칭이 되는 것 같은데, 다중주택에 대한 법적 정의를 보면 일단 용도별 건축물에는 단독주택으로 분류가 되고, 이 단독주택 안에서 바닥 면적에 대한 규정은 660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택으로 쓰는 층의 개수, 자, 층수가 아니라 층의 개수입니다. 3계층 이하를 뜻하고요.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 호수에 취사가 안 됩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기숙사 형태의 집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취사는 안 돼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다중주택이라고 등기해서 떼보고 나와서 가면 당연히 취사가 있죠. 그거 다 나중에 불법으로 증축 혹은 연결한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그거 신고 들어오면 원복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중주택의 의미가 사실 좀 퇴색되어 있는 게 현실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사를 넣으면 안 되는 기숙사 형태, 화장실 같은 경우는 됩니다. 화장실은 되고 취사는 안 되는데, 취사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명백한 거는 가스 연결은 안 됩니다. 취사, 불을 떼는 게 안 된다는 거죠. 요새 가스가 안 되면 당연히 인덕션이 있고, 인덕션은 이제 가전제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사실 취사로 보이지는 않아요. 여기 준공할 때 싱크대는 좀 분분하니까 싱크대 안 된다고 하면 호수만 빼놨다가 나중에 준공 난 다음에 호수만 연결되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공동주방을 꼭 하나 설치해야 됩니다. 각각의 개별 호수마다 개별 취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공동주방 같은 게 반드시 한 군데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준공하고 나서 슬그머니 집으로 바뀌는 거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디에서 좀 나타나냐 하면, 다중주택은 다중주택인데 유난히 또 월세로 받고 그 월세 중에 전입신고가 안 되는 데가 있단 말이죠. 그런 데가 바로 원래 공동주방이었다는 곳인 거,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중주택 그래서 기숙사의 용도로 원래 써야 되지만 못 쓰고 있는 게 현실이고, 진짜 다중주택처럼 쓰는 데는 요새 많이 나온 그 쉐어하우스, 공동주방 같은 게 있는 게 조금 다중주택의 의미를 살린 아주 구체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다중주택을 정리하면 바닥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요게 원래 330제곱미터 이하였다가 개정이 됐습니다. 주택을 쓰는 층의 개수는 3계층 이하, 즉 필로티 인정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별로 취사가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다가구 주택도 마찬가지로 바닥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주택으로 쓰는 층의 개수가 3계층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건물에 최대 19호까지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19호 안에 주인 세대도 만들고, 뭐 원룸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 투룸도 만드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가 어디에 많이 생기냐 하면, 요새 신도시 많이 만들어지는 택지지구 아니면 이택지 이런 데 많이 생기고 있고요. 거기들 대부분 가보면 다 4층 이하의 빌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등기를 떼보면 다 다가구 주택이에요. 근데 다가구 주택을 보통 도심 내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왜냐하면 일단 주택을 쓰는 층의 개수가 3계층 이하이기 때문에 최대 용적률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용적률을 다 찾으려면 저층부,
특히 1층과 2층까지는 아마 대부분 다 근린생활시설로 채우셔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을 서울 도심에서 보기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다. 뭐 장사가 잘 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 2층까지 해서 만드는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 대신 이제 다가구 주택을 그러면 또 안 하는 이유가 주차 때문에도 안 하기도 해요. 다중주택은 사실 일반 단독주택의 주차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보통 다중주택 한 채 지으면 주차가 많아야 3대거든요. 보통 2대이고, 근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다세대 공동주택에서 적용받는 주차 규정을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하에서는 0.5대, 60제곱미터 이하에서는 0.8대를 적용받죠. 그렇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규정이 다중주택, 단독주택보다 훨씬 더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고 계시죠. 첫 번째 이제 단독주택, 다중주택,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면적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층 제한, 층의 개수에 대한 정의를 좀 잘 보셔야지만 나중에 건축 계획 하실 때 실수 없이 한꺼번에 가실 수 있고, 요게 특히 다가구에서 19호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를 까먹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요 19호 반드시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단독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으로 넘어갈 건데요. 공동주택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다세대 주택이 있고요. 두 번째로 연립주택이 있고, 세 번째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정의가 어떻게 되냐 하면 구분등기가 되고요. 일단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로만 건축을 해야 되고, 주택으로 쓰는 층의 개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근데 다가구 주택이랑 비교를 해본다면 다세대에서 주택으로 쓰는 층의 개수가 1개 층 더 늘어났죠. 3개 층에서 4개 층으로.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다가구 주택보다는 다세대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다가구 주택은 몇 호, 19호를 짓더라도 1주택으로 인정을 받는데 다세대로 19호를 지으면 다 19주택으로 인정을 받아서 나 종부세 폭탄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이 가끔가다 나오는데, 대부분 다세대 주택으로 지어서 보유하시면서 임대하실 분들이 선택하는 업종은 바로 건설임대주택으로 본인이 지은 다세대 주택을 등록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훨씬 더 세금의 이점을 누릴 수 있고, 다가구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금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영상에서 저희 다서울 세무법인의 안원용 팀장님께서 자세히 다뤄주셨기 때문에 세금 관련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이쪽에 있는 카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세대 비교적 쉽게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랑 다 똑같은데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거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서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을 보시더라도 굉장히 옛날에 지은 건물만 연립주택을 볼 수 있고, 신축으로 짓는 것 중에는 연립주택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건축법에서 다세대 주택만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규정 때문인데요. 원칙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 인접 대지방면으로 채광창을 계획하는 순간부터 일정 높이에 따라 일정 범위를 다 띄워줘야 됩니다. 하지만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죠. 이게 왜냐하면 다세대 주택만 예외로 한다라고 하는 건축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도심에서 지어지고 있는 빌라, 그 중에서 공동주택들은 대부분 다 다세대 주택으로만 들어가고 있고, 연립주택은 거의 건축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재밌는 게, 땅이 무조건 크다고 절대로 좋지가 않습니다. 도심 내에서는 대부분 100평 이상, 100평이 이제 330제곱미터죠. 그 330제곱미터에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용적률 200%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 200%를 적용받는다고 하면 건축 가능한 면적이 660제곱미터까지 딱 맞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350제곱미터의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7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다세대주택 660제곱미터에 대한 규정을 오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오버된 40제곱미터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그걸 찾아야 되는 공간은 바로 상가 같은 곳에서 나머지 면적을 찾거나, 아니면 1층을 전부 다 필로티로 해서 면적이 없다 라고 하면 그 면적은 과감히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100평 넘어가는 땅에서 다세대 주택을 계획할 경우에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100평보다는 90평 내외의 필지를 많이 추천하는 편입니다. 용적률을 다 꽉꽉 채울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이 정리가 됐고, 마지막 남은 분류 중에 하나가 바로 아파트입니다. 근데 우리 아파트 다룰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는 설명을 생략하고 그냥 5층 이상의
이상의 공동주택은 모두 아파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주택편이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어렵죠. 정리를 하면 단독주택 안에서는 진짜 단독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이 있고 다중주택이 있고요. 네, 공동주택에서는 다시 세부 분류로 가면 다세대 주택이 있고 연립주택이 있고 아파트가 있습니다. 요 세 개씩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도대체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건 뭐냐라고 많이 문의를 주세요. 이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고 주택법에 나와 있는 종류입니다. 자, 그럼 두 개의 부업이 다른데, 이 주택법에 정의되어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건축법에 적용되어 있는 공동주택과 뭐가 다르냐?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을 의미를 하고요. 주택법에 정의되어 있는 거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그 다음에 원래 원룸형 주택이었다가 이제 소형주택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 세 가지가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단지형 다세대주택, 이 단지형이라는 말이 붙었다고 해서 특별히 건축적으로 달라지는 거는 없다 보시면 되고요. 대신 달라지는 게 한 가지 있기는 합니다. 뭐냐면 바로 건축심의라는 제도를 통과할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의 개수를 한 개층 완화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다세대 주택이 주택 4개층의 바닥 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했는데,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 인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건축심의를 통과하는 조건 아래서 주택 5개층의 바닥 면적 660제곱미터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똑같이 다세대 주택으로 적용받으면서 더 많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유리한 제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건축심의라는 걸 통과해야 되는데, 이 건축심의라는 건 건축허가 전에 거쳐가는 하나의 절차입니다. 이 건축심의를 신청하게 되면 지자체에 소속되어 있는 건축심의위원들이 심의를 열어서 본인이 제출한 계획안에 대해서 얼마나 계획안이 좋고 나쁜지를 따지게끔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 제가 항상 중요한 말이라는 말씀드리는데, 이 건축심의는 제가 좋고 나쁜 거를 따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맞다 틀리다를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계획안으로 유도하게끔 심의위원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일정 부분은 건축을 계획한 사람이 그걸 수용을 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각각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책정해 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계획하시는 경우에는 각 지자체의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지만 나중에 손해보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 이 서울 같은 경우 이 지자체별로 다 이게 통일되어 있지는 않고요. 각 지자체마다 다 다르고, 이 계획한 사람은 그 건물을 계획하기 위해서 몇십 시간을 투자한단 말이죠. 근데 심의위원으로 가보면 그분들은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보고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그 도면을 사실 이해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대한 정보의 편차가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심의 가시면 반드시 잘 방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마지막에 있는 이제 원룸형 주택, 원래 이제 원룸형 주택이었다가 소형 주택으로 바뀌었죠. 이 소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단지형 다세대도 신청이 가능하고 단지형 연립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거 법규가 조금 까다롭고 사실 여러분들이 소형주택까지 신청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이 소형주택에 대한 내용은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촬영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 중에 주택 한번 알아봤고요. 굉장히 복잡하죠. 자,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주택이 있고 주택법에서 정의하는 주택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헷갈리지 않도록 한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요 내용을 아셔야지만 나중에 건축사와 얘기할 때 건축사가 무슨 얘기를 해도 파바박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각 주택에 대한 면적에 대한 정의, 층에 대한 정의,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 요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건축 상담을 받으러 가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희 랜드북 채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